지금 이 순간에도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오고 지뢰가 매설된 땅을 밟으며 영하 48도의 사막을 건너고 악어가 우글거리는 정글을 통과합니다. 잡히면 공개 처형이고 가족 3대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매년 수천 명이 이 위험천만한 탈출을 감행합니다. 도대체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3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을 등지고 떠나는 행위, 우리는 이를 탈북이라고 부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것을 말하죠. 역사를 돌아보면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탈출해야만 하는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한국에서는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권만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이민을 가고 싶으면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나라를 떠나는 것 자체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예요. 그만큼 탈북은 목숨을 건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뒤 상당한 기간 동안 북한은 오히려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소련과 중국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공업화를 빠르게 진행시켰거든요. 당시에는 탈북자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체제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남한을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상황이었죠. 한국에서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절대적 빈곤에 시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원조 물자로 겨우 연명하던 시기였습니다. 반면 북한은 전후 복구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현대적인 도시를 건설했고 주민들에게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를 제공했어요. 그 시절만 해도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모범 국가로 불렸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북한의 발전 모델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전환점은 1990년대에 찾아왔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부터 식량 자급률이 낮았던 데다가 무역을 통한 부채까지 상당했던 북한은 외부의 지원 없이는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어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극심한 식량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암울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시기에 IMF 외환 위기를 겪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식량 공급은 유지됐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했어요.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도움을 받을 곳도 없었고 폐쇄적인 체제 때문에 외부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가의 식량 배급이 거의 중단됐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북한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했어요. 해외에 사는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불법적인 시장 거래에 뛰어들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가 바로 조국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지로 자리 잡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북한에서는 일상이 된 겁니다. 길거리에서 아사자가 나오고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사람들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바로 휴전선 너머에서는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탈북한 사람들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적게는 30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추정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탈북자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조국은 더 이상 보호받을 곳이 아니라 벗어나야 할 굴레가 된 것이죠. 특히 함경북도나 양강도 같은 국경 인근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가 비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일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던 한국 국민들은 그 심각성을 실감하기 어려웠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세 나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탈북자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상류 지역에서는 강의 폭이 수십 미터에 불과해서 겨울철 강이 얼면 걸어서도 건널 수 있었거든요. 당시 북한군의 경비도 상당히 느슨했던 편이었고요. 중국 공산당도 같은 사회주의 체제라는 동질감 때문에 초기에는 탈북자들을 그다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여행을 가면 비자만 받으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관광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중국은 목숨을 걸고 도달해야 하는 피난처였고 언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한 은신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국 국경지대 마을에는 하루에 5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국언을 하거나 무허가로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워낙 많은 수가 몰려들자 중국 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연변 조선족 자치구 같은 곳에서는 탈북자 수가 현지 인구보다 많아지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조선족 마을을 방문하면 한국어가 통하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탈북자들에게 그곳은 잠시 숨을 고르는 위험한 정거장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2000년 중반부터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발견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명확히 한 것이죠. 그 결과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 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운이 좋으면 강제 수용소에서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고 여러 번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면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북한 당국은 이들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본보기로 삼아 다른 주민들의 탈북 의지를 꺾으려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공항에 내리면 자연스럽게 입국 심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북한 사람들은 중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같은 한반도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남북한의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너무 많은 난민을 떠안을 경우 자국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경제적 목적의 불법 입국자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단속하는 자세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더욱이 중국은 유엔의 난민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을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중국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강하게 압박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북한이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강제 송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은 수용소에서 강제 송환될 날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2023년 들어서 중국이 이들에 대한 강제 송환 준비에 들어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경이 재개방되면 수천 명의 탈북자들이 일시에 북한으로 돌려내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도 해외에 있던 국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고 격리시설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국민이 중국에서 잡혀서 수용소에 갇혀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국경을 막아버린 겁니다. 미국은 이를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유엔의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현재 중국에 숨어 지내는 탈북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06년 시점에서는 3만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중국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하며 도시 곳곳에서 조용히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성 탈북자들은 중국 남성들과 위장 결혼을 통해 신분을 숨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어요. 한국에 사는 우리는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지만 이들은 가짜 이름으로 살면서 매일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궁극적으로 정착하고 싶어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일본, 미국, 유럽 등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원하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한국입니다. 분단 이전까지는 같은 민족으로 살았고 언어도 공유하고 있으니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한국은 북한 이주민 지원법을 통해 탈북자들에게 정착금,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정착 환경이 좋기도 하고요. 한국 정부는 탈북자 한 명당 수천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직업훈련과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일반 난민으로 취급받아서 최소한의 지원만 받게 되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로 봐도 가장 가까운 곳이지만 북한에서 한국으로 직접 넘어오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국 같은 다른 나라를 거쳐서 먼 길을 돌아서 한국에 오게 되는 것이죠.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과 함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탈북자들 사이에 한국 정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한국에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탈북자가 매우 드물었고 그들을 반공 영웅처럼 대접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탈북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원할지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으로의 탈북이 급증한 시기와 한국 정착이 늘어난 시기 사이에 시차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에 탈북한 후 몇 년 동안 중국 내에서 한국 입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후 10년간 탈북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NGO들의 국제적 지원이 시작됐고 당시 한국 대통령이 탈북자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2004년 베트남국 대사관 탈북자 집단 입국 사건 이후 탈북자들 사이에서 한국행에 대한 희망이 크게 높아졌어요. 당시 베트남 하노이 주재 한국 대사관에 460여 명의 탈북자들이 집단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가 이들을 전원 받아들이면서 탈북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이 탈북자를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탄압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이들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도 마련돼 있어요. 이러한 지원을 받으며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2023년 4월 현재 약 3만 4천 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정착 초기에는 하나원이라는 정착 지원 시설에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원에서는 한국의 정치 체제, 경제 시스템, 일상생활 방법, 취업 준비 등을 교육하고 심리 상담과 건강 검진도 제공합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에서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해주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한국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경쟁해야 하는 삶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전염병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한 달에 한 자릿수에서 10명 정도만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북자의 특징도 변화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탈북자의 80% 정도가 여성이고 가족 단위나 노인층까지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탈북이 더 젊은 남성들만의 선택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벌어지는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가족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북한에서는 가족 전체가 함께 탈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험이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북한 남성들은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감시가 상대적으로 심한 반면 여성들은 사회적 감시가 다소 느슨하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또한 탈북 대상지인 중국에서 현지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국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농촌 지역 남성들이 북한 여성들과의 결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 탈북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국제결혼이 개인의 선택이고 법적 보호를 받지만 북한 여성들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강제결혼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탈북자들의 직업을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절반 정도가 무직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일할 의욕이 없어서 일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에너지 부족 등으로 직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사실상 무직 상태가 된 것이죠. 결국 경제난과 그에 따른 식량 부족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탈북을 선택하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당 간부 같은 특권층도 탈북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체제에 대한 신뢰가 전 계층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한국에서는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으로 선호되고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으며 살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공무원조차도 굶주림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뇌물을 받거나 불법 거래를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하면 평생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의 편견이나 직업상 차별에 노출되거나 고향과는 완전히 다른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탈북자들도 소수지만 존재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꿈의 나라로 보였던 한국에도 탈북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탈북자들을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이방인으로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존재합니다. 학교에서는 탈북 학생들이 억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지금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016년 러시아와 북한은 불법 입국자를 상호 강제 송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조치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낸 것은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던 북한 노동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노동계약에 따라 파견된 것이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 때문에 탈북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국에서 러시아로 일하러 가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여권도 압수당한 채 강제 노동을 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당국에 빼앗기는 현대판 노예와 같은 처지입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주요 파견국 중 하나였던 러시아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3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머물렀어요. 이들 대부분은 건설이나 벌목 같은 육체 노동에 종사했는데,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며 임금도 너무 낮다는 이유로 그대로 탈북을 선택하는 노동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들이 벌어들인 임금의 대부분은 북한 당국이 가져가고 노동자 본인은 극히 일부만 받기 때문에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할 때는 현지 수당을 주고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만, 북한은 자국민을 해외에 팔아넘기는 것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로 파견됐던 북한 노동자 9명이 집단으로 한국으로 탈북하는 사건도 일어났어요. 2017년 유엔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파견 노동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여겨지지만, 중국과의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는 러시아를 통한 탈북 사례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전쟁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그 전쟁터 근처에서 위험한 노동을 하면서 탈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탈출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경을 접하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불법 입국자를 강제 송환하는 협정을 맺고 있고, 탈북에 실패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같은 극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설령 탈북에 성공한다 해도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게 엄벌이 가해지는 등 해외 탈출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연좌제라는 제도를 통해 탈북자의 가족 3대에 걸쳐 처벌을 가하기 때문에 탈북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선택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본인만 책임을 지지만, 북한에서는 한 사람의 탈북으로 인해 부모, 형제, 자매, 심지어 조카와 사촌까지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감행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탈북 경로와 절차를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고유한 위험성과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탈북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루트를 선택해야 해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경로를 선택할 때 가격과 편의성을 고려하는 것처럼
탈북자들도 여러 경로를 비교하지만 그들이 고려해야 하는 것은 생존 확률과 체포 위험입니다. 우선 한국과 북한 사이에 가로놓인 군사분계선을 건너서 한국으로 오는 방법입니다. 최단거리이긴 하지만 난이도는 극도로 높은 탈북 경로입니다. 군사분계선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 중 하나거든요. 무장한 한미군과 북한군이 24시간 순찰 경비를 하고 있고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과 추정 200만 개나 되는 지뢰밭이 이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DMZ를 관광지로 방문해서 망원경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기념사진을 찍지만 탈북자들에게 그곳은 목숨을 걸고 넘어야 하는 죽음의 장벽입니다. 육로로 이 모든 장애물을 통과해서 한국 측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경로로 탈북에 성공한 사례가 조금씩 존재하긴 해요. 대표적인 것이 2017년 북한 병사의 사례인데 차량으로 군사분계선 앞까지 접근한 다음 차에서 뛰어내려 한국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뒤쫓아온 북한 경비병들의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탈북자가 이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시 그 병사는 몸에 총알 5발을 맞았고 뱃속에서 기생충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영양 상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의료진이 수술로 그를 살려냈고 지금은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동서쪽 바다를 통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방법입니다. 군사분계선을 피해서 직접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낮지만 바다에도 군사분계선을 연장한 형태인 북방한계선이라는 경계가 존재합니다. 북한 측도 탈북을 경계해서 순시정으로 경비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를 피해 통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 어민들이 서해나 동해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바다로 나가는 것은 철저히 통제됩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배를 구하는 일입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선박 소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 기술을 가진 사람 자체가 매우 적고 도구와 재료를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 중에서도 아마추어가 한국까지 항해할 수 있을 만한 장비를 갖추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해상 경로로 직접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소수나마 존재합니다. 최근 사례로는 2023년 5월에 두 가족 10명이 어선을 타고 한국으로 탈북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 단위로 요트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것이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가족이 함께 배를 타고 탈출하는 것이 생사를 건 모험이 됩니다. 어선을 이용한 가족 단위 탈북은 약 6년 만의 일이었고 과거에도 대 6건 정도만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어선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배를 구할 수 없어서 수영으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도 있어요. 2021년 2월에는 북한 남성이 잠수복과 물갈퀴를 착용하고 한국으로 헤엄쳐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한겨울 바다를 몇 킬로미터나 헤엄쳐서 넘어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지만 몇 년이 걸리는 다른 탈북 방법과 달리 몇 시간에서 며칠 만에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영을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하지만 이 탈북자에게 수영은 자유를 향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에서 일본으로 배를 타고 가는 방법입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탈북자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한국으로 송환해주기 때문에 선택지 중 하나로는 나쁘지 않지만 바다를 통해 한국으로 오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가는 길에 있는 동해는 거친 파도로 유명한 험한 해역으로 알려져 있고 해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소형배로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려면 비행기로 2시간이면 도착하고 부산에서 페리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일본은 목숨을 걸고 망망대해를 건너야 도달할 수 있는 먼 곳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일본까지 직접 탈북에 성공한 사례는 지난 30년간 3건뿐이에요.
가장 최근 사례는 2016년 야마구치현 항구에 표착한 북한 민간인인데 한국 영화를 본 것이 발각돼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됐기 때문에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탈북자들은 최종 목적지를 한국으로 하고 있지만 이 탈북자는 일본에 머물기를 원했다고 하니 현재도 일본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북한에서 일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성공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야 했다는 사실이 북한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로 전 세계 콘텐츠를 자유롭게 볼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한국 영화 한 편을 봤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의 한국 영사관으로 향하는 방법입니다. 중국 경찰에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만 한국 영사관 부지까지 도망치면 한국으로 송환받을 수 있어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탈북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로 역시 탈북자에게는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대표적인 탈북 과정을 보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북한 국경을 흐르는 강이 얼어붙는 시기에 상류의 강폭이 좁은 부분을 통해 중국 쪽으로 넘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스키장에 가거나 눈썰매를 타지만 탈북자들은 겨울 추위를 이용해서 얼어붙은 강을 건너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합니다. 수면이 얼어 있으면 30초 정도면 건널 수 있지만 얼음이 깨지거나 하류로 떠내려가서 익사할 위험은 항상 존재해요. 국경 근처에는 중국에 귀화한 한국계 민족의 마을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어서 언어도 통하고 동정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탈북자들에게는 좋은 은신처가 돼요. 여기서 숨어 지내면서 때를 기다린 후 중국의 단속을 피해 한국 영사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중국의 조선족 마을을 방문해서 친근함을 느끼는 그곳이 탈북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임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한국으로 탈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동에 필요한 자금을 벌거나 탈북 과정에서 헤어진 가족과 합류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사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도 드물지 않아요. 물론 그동안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경찰의 발각, 악덕업자에 의한 인신매매, 중국인과의 위장 결혼 등 탈북자를 노린 범죄에 휘말려 목숨을 잃는 일도 끊이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한국 대사관이 국민을 보호해주지만 탈북자들은 중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도달하기까지 범죄 조직과 인신매매범들의 표적이 되어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의 한국 영사관에 들어가면 마침내 안전이 보장됩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에서 위조 여권으로 직접 한국으로 향하는 방법입니다. 비합법적으로 유통되는 한국행 위조 여권을 구해서 국제선 항공편으로 한국에 가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권 위조 비용과 항공료를 합쳐서 1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가족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예매하고 공항에서 여권만 보여주면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지만 탈북자들은 위조 여권을 구하는 것부터가 범죄 조직과의 위험한 거래입니다. 이미 한국으로 탈북한 가족이 비용을 부담해주는 케이스입니다. 한국으로 탈북하면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중국에 숨어있는 가족의 여행비를 충당하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런 돈이 탈북자의 불법 입국 비용에 사용되고 있어서 한국 정부도 문제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여섯 번째는 중국에서 몽골을 경유하는 방법입니다. 몽골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웃 국가들과는 달리 소수의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에서 몽골로 여행을 가면 광활한 초원과 유목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지만 탈북자들에게 몽골로 가는 길은 죽음의 사막을 건너는 극한의 여정입니다. 국경을 넘어 몽골 경찰에 신고하면 한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아 한국으로 송환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과 몽골에 펼쳐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사막인 고비 사막을 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고 기온 40도, 최저 기온 영하 48도라는 극한의 온도차와 물과 음식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식이나 장비가 부족한 탈북자가 통과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사막을 여행한다면 사륜구동 차량과 충분한 물과 식량, GPS와 위성전화를 준비하겠지만 탈북자들은 맨몸으로 또는 최소한의 준비만으로 이 죽음의 사막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몽골 경로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2007년 탈북한 북한 모녀가 고비 사막을 도보로 건너서 한국 망명에 성공한 충격적인 탈북 에피소드가 책으로 출간돼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7번째는 중국에서 태국을 경유하는 방법입니다. 태국은 공식적으로는 탈북자를 불법 이민자로 처리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 정부와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으로 송환하는 방침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때 인기 있는 루트 중 하나였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태국은 휴양지이고 관광 명소지만 탈북자들에게는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2016년에는 500명 이상이 이 방법으로 탈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동남아시아로 가는 대중교통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조 여권이나 뇌물 등을 활용해서 기차나 버스로 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아요. 경유지인 라오스나 미얀마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가능성이 높아서 경비대의 감시를 항상 경계해야 하고 정글이나 메콩강 같은 가혹한 자연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국 배낭 여행자들이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정글 트레킹을 즐기는 그 길이 탈북자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위험천만한 탈출로입니다. 악어나 킹코브라 같은 위험한 생물에게 습격당할 가능성도 있어서 혼자 건너기에는 너무 위험한 지역이지만 여전히 이 경로를 통해 탈북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와 브로커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이전보다는 탈북이 쉬워진 환경이 갖춰져 있는 반면 탈북자들이 일으키는 사회 문제를 싫어해서 경계하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북 실패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에서는 국제인권단체들이 탈북자를 돕는 활동을 하지만 동시에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악덕 브로커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탈북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경로든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에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해외로 탈북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탈북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은 언어는 같지만 70년 넘게 분단된 결과로 문화와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사회에 적응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시스템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이 오히려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와 경쟁 문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도 큰 과제입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철인경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려면 앱을 사용해야 하고 일자리를 구하려면 인터넷으로 지원서를 내야 하며 친구를 사귀려면 SNS를 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지만 탈북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외계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고 정착금을 받아서 한국 사회에 나오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자립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한국 사회의 차별과 편견 그리고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이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극소수지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으로 되돌아간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어 남한은 지옥이고 우리 공화국이 천국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동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대학에 진학해서 학위를 받고 한국 기업에 취직해서 승진하며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유튜버가 되어 북한의 실상을 알리거나 작가가 되어 자신의 탈북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기도 합니다. 또한 탈북자 출신 방송인, 정치인, 사회운동가들이 등장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남북 통일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도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심리 상담, 교육 기회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한국 사회 전반에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탈북자들을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이나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을 견디고 살아남은 강인한 사람들이자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탈북자 문제는 단순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나 남북한 분단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은 북한 정권의 실상을 가장 잘 아는 살아있는 증인들이며 언젠가 올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들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독특한 관점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탈북자들을 단순히 북한에서 온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와 있는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온전히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실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억압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잠재적인 탈북자입니다. 북한 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한 탈북의 행렬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